학자라고만 생각하고 사상가로서만 생각해요. 그러고 보니까 성인이 되고자 한다. 예. 그런 점이 어떤 오늘 마지막 강의를 하게 됐네요. 10강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이필환 선생님이 전부 다 정리를 잘 해주셔서 또 못 오시는 분은 그거를 보고 이렇게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구강을 이렇게 봤더니 다른 거는 구강을 봤더니 아주 제가 한 것보다 더 자세하게 잘 나왔어요. 오늘은 10강. 그래서 왕양명의 맨 마지막과 그 3차 정벌에서 맨 마지막 정벌을 하고 세상을 떠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오늘 이게 지도를 나눠 드린 것은 뭐냐면 이 지도를 봐야만 어디서 이 토벌을 했고 어디서 이 이걸 설득을 했는지 하는 걸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양명이 사실 그 사은 전주를 항복시켰다 할 때 요즘은 보니까 이게 사은이 안 나오고 바이시, 허츠라고 하는 그런 데가 바로 바이시가 사은 전주고 그다음에 허츠가 사은이고 그다음에 요 꾀림 이게 우리가 꾀림 아주 계림 유명한 데 있잖아요. 꾀림 저 근처에 꾀핑이라고 하는 데 있어요. 꾀평. 꾀평에 보면 대등협이라고 요새 이렇게 나오는데 대등협에 그것이 등나무가 있는데 이 등나무를 타고 강을 건너오니까 이 정보를 하면서 등나무를 잘랐어요. 그래서 등나무를 잘라다 해서 단등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단등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팔체 그래서 그 단등협 근처에 그 8개의 도적의 소굴이 있는데 그 금강을 이렇게 타고 나오는데 지금 여기 지도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어쨌든 바이시, 허츠, 그다음에 또 꾀핑 이 근처를 중심으로 해서 이 왕양명이 설득도 하고 토벌도 하고 하는 그런 그 고장이 바로 광시 장족 자치구입니다. 그리고 근거는 난닝 그 남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바이시 허스 이게 사전 사은 전주 그다음에 단등협 팔체 이것을 정복하는 이런 과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이시는 이렇게 보면 이 윈난성하고 귀주성 그리고 밑에는 베트남입니다. 바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뭘 중서 이게 이쪽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베트남 쪽으로 도망가거나 다른 쪽으로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왕양명의 세 정벌인데 첫 번째 정벌은 지난번에 했었죠. 그 강남을 감남을 중심으로 해서 강서 지역의 그 도적들을 평정한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호의 반란을 평정한 것. 근데 세 번째는 광서 지방에 지난번에는 그러니까 이 강서 지방이지만 이 광주까지 내려와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퇴후에 팔체 그다음에 단등협 여기에서 도적들을 소탕하는 것이 나오고 맨 마지막에 소탕을 하고 다 끝났는데도 나 집에서 좀 쉬겠다 그런 상소를 올렸는데 불구하고 그게 허락이 안 돼가지고 그냥 요양을 하러 가는 도중에 세상을 떠나는 그런
그 장면이 나오고. 그러니까 왕양명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 자기 공로를 한 번도 인정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거기 항상 이 참언을 하고 그걸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정에서는 그 계약이라고 하는 인물이 딱 잡고 왕양명의 공로를 깎아내리고, 오히려 왕양명이 그 임금한테 잘못했다. 임금의 명령을 안 받고 왜 마음대로 옮기느냐? 그건 벌써 그건 잘못했다 하는 말,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정보를 하고 토벌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학은 그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왕양명이 도적을 토벌하고 난을 평정하고 그 바쁜 가운데서도 제자들하고 강의하는 것은 결코 쉬지 않았다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게 쉽지 않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도 이 사은 전주의 그 지방에 이 장족의 난이 일어났을 때 그걸 갖다가 평정하러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게 평정하러 가기 바로 전날 이 왕양명은 바로 천천교라고 하는 거기에서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즐겁게 놀면서 강의하면서 하는 그런 게 나옵니다. 이 천천교 이거 아마 소음 어디에 있는 거기서인데, 그래서 여기서 다른 제자들은 다 떠나가고 아주 제일 높은 제자 왕용계하고 그다음에 전소산, 전덕홍 혹은 전덕홍 두 제자만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만약 왕양명이 하도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때는 직접 배울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왕양명의 사상을 갖다가 배우기도 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교수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왕양명의 철학을 가장 정확하게 잘 파악하고 잘 전달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이 전덕홍은 전습록을 편찬하고 그다음에 또 연보까지 다 편찬을 해가지고 하는 유명한 인물이고, 왕용계는 상당히 그 왕양명 시대부터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양명 후학에서 논쟁을 굉장히 격렬하게 벌였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 인물인데 바로 천천교에서 사은 전주로 떠나기 전에, 그러니까 바로 그게 언제냐 하면 1527년 9월 9일 그 전날 밤 천천교에서 수제자인 전덕홍과 왕용계에서 강학을 하면서 두 사람에게 사구 종지를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사구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 네 가지 귀절로 된 왕양명의 핵심 사상을 이때 다 발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왕양명의 최후에 남긴
이 사상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사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무선무악, 선도 없고 악도 없는 것이 심지체, 마음의 본체다. 그 다음에 유선유악, 선도 있고 악도 있는 거, 이것은 의지동이다. 이거 의지가 움직이는 것이다. 그리고 지선지악, 이게 양지다. 그 다음에 위선거악, 경물이다. 이와 같이 심의지물, 그러니까 심, 정심, 성의, 치지, 경물, 여기 수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 수신, 여기 내성입니다. 대학의 내성이고, 그 다음에 수신 제가 시국 평천하, 요게 외왕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대학이 구조가 이 8.5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내성 외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성 외왕. 그러니까 내성은 내 자신을 안에서 어떻게 성스럽게 만드느냐, 내 자신을 성스럽게 만드는 그런 방법으로서 정심, 성의, 치지, 경물, 이렇게 했을 때 경물, 치지 이쪽을 강조한 것이 이 주자학이라고 한다면, 이 성의 정심을 강조한 것이 양명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신을 중심으로 제가 치국 평천하, 이것은 외왕, 이것은 어떻게 가정을 잘 질서 있게 만들고 국가를 잘 다스리고 천하를 평안하게 하는 이런 쪽인데, 이쪽은 이 주자학이나 양명학은 그렇게 특히 중시하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이 청대에 와가지고 청대 와서 이쪽에 외왕 쪽에 관심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내성 외왕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내성 쪽에 영향을 준 것이 불교입니다. 불교가 이 유학을 상당히 내면적으로 깊이 있게 만든 것이 불교의 철학이었다. 대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불교는 제가 치국 평천하에 대해서 한마디도 잘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유교는 불교를 비판하면서 너희는 그 제가 치국 평천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하여튼 어쨌든 내성의 면에서는 불교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자기의 그 철학을 더욱 원숙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왕양명은 이 나중에 사구교로서 아주 요약을 해 놓은 것이 경물치지, 성의정심, 이것을 아주 요약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심지체, 의지동, 양지하고 경물,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자학에서 이 지는 지식의 지고 지각의 지입니다. 그런데
왕양명에서는 이 지가 양지의 지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주작하고 양용하고 다르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알 수가 있고, 경물 자체도 사실은 해석하는 것이 이 틀립니다. 그 왕양명식으로 최고로 해석한 것이 바로 이 사구교의 아주 핵심으로 녹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양명의 철학을 크게 심증리, 지행합일, 치양지, 뭐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다면, 이 네 번째 마지막 이 사구교가 왕양명의 사상 중에서 하나의 중요한, 맨 마지막에 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선무악 심지체, 그다음에 선도 없고 악도 없는 것이 마음의 본체다. 그리고 유선유악, 선도 있고 악도 있는 것이 의지의 움직임이다. 이 움직임 동자. 근데 의지가 움직이자마자 선을 알고 악을 아는 것이 양지다. 양지의 기능은 바로 이 의가 움직이자마자 바로 선으로 가느냐 악으로 가느냐 하는 그런 것을 벌써 양지는 알아차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벌써 알아차리면 그것을 제거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을 위하고 그리고 악을 제거하는 것, 이것이 경물이다. 그러니까 이 주자학의 경물이라고 하는 것은 외물을 연구하는 것이지만, 왕양명의 그 경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선을 위하고 악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주자학의 경물하고 다르고, 그 다음에 이 치지의 지, 이때 이게 치양지, 이때 치양지를 실현하는 것이지 지식을 넓히는 것은 아니다. 이게 주자학에서의 치지는 지식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외물을, 바깥에 있는 외물을 연구를 해서, 연구하는 것이 경물입니다. 해서 지식을 넓혀가는 것, 외적인 지식을 자꾸 넓혀가는 그런 것을 주자학적인 경물치지라고 한다면, 왕양은 그게 아니라 내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의가, 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 뜻하는 것, 그 마음속에서 싹 트는 그런 걸 벌써 나는 알아차립니다. 양지가. 그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내가 알아차리는 것을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죠? 독지라고 그랬죠. 독지. 신독의 독지입니다. 그러니까 신독이라는 내가 홀로 있을 때 내가 다 아는 것, 이걸 갖다가 얘기했죠. 신독인데, 그러니까 유교에서 가장 도덕적으로 훌륭한 것은 뭐냐면 무엇보다 신독입니다. 이게 내가 홀로 있을 때 다 남을 속이지 않고 참 정직하게 행동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신독이라고 했을 때, 맨 처음에 내가 어떤 나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나쁜 생각을 하자마자 알아차리는 게 양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쁜 생각의 움직임이 있는 것이 의의 동입니다. 이게 의지, 의라고 하는 것은 의지라고 할 수도 있고, 의욕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의의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근데 그것을 금방 알아차리는 것, 움직임이나 알아차리는, 지선지약이라고 할 때, 내가 내 생각이 참 훌륭한 것이냐, 그렇다면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하는 걸 갖다가 아는 것이 양지입니다. 그러니까 양지. 그러면 왕양명은 이 심체를 천리라고 봐서, 이게 천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천리가 곧 양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지체라고 했을 때 의지동은 사실 이 다 심의 작용용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체용, 이 중국의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위진남북제서부터 불교를 거쳐서 송대의 그 주지학을 거치고 그다음에 왕양명까지 내려오면서 그 뒤에까지 되지만 이 체용을 굉장히 중시했던 것입니다. 체용의 철학이다. 그래서 중국 철학은 체용의 철학을 알아야만 비로소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체상용, 이 체와 상과 용이 있을 때 서양 철학은 본체와 현상, 이 체와 할 때 체는 본체와 요 상은 현상입니다. 그 작용까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인식론적으로 본체와 현상의 문제를 놓고 주객하고 또 이런 것을 따지는데 중국 철학은 오히려 본체와 작용 이 속에 드러나는 걸 갖다가 이 현상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건 현상은 부수적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본체와 현상을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이게 서양인 본체와 현상을 자꾸 따져야 되니까 인식론적인 그런 걸 갖다 발달했는데 중국 철학에서는 체용, 본체와 작용, 현대의 어떤 작용을 하냐. 그래서 이 체는 작용 속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나고 작용으로 인해서 이 체가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체용은 하나의 근원으로서 서로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체용은 이론으로서 분리가 돼 있지 않다고 하는 뭐냐면 그런 사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알아야만 이 왕용계하고 전독헌거하고 왜 논쟁이 생겼는지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왕양명이 무선무학 심지체, 유선유학 의지동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심체가 무선무학이라면 그 체용 이론에서 심의 작용도 무선무학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니 체가 무선무학인데 용은 그러면 딸리 유선유학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한 것이 그냥 왕용계입니다. 그래서 심체가 무선무학이라면 의의 동도 무선무학이어야 하고 그다음에 이 양지도 무선무학이어야 되고 그 사물도 무선무학이어야 된다. 그래서 다 무선무학이 돼야 체용의 이론적인 그런 특징을 갖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양명이 50세에 비로소 치양지를 얘기했는데 양지는 본체고 천리고 이 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공부론입니다. 본체를 어떻게 드러내느냐 어떻게 실현하느냐 하는 그런 것이 이 치의 문제입니다. 이 치라고 하는 것은 뭘 이룬다, 완성시킨다, 혹은 실현한다 하는 그런 넓힌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이 치입니다. 양지를 어떻게 이 세상에다가 넓히느냐 하는 그런 것이 왕양명의 치양지입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그러면 양지를 넓힌다는 게 도덕적인 관점에서 선을 더 확장시킨다는 그렇죠. 얘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힌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쓰지 않고
원래 치지의 그 치의 주자학에서는 치지가 지식을 넓힌다 하는 의미의 그 치를 썼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는 그런 것을 조금 가져 쓰다가 그게 아니고 오해를 할까봐 현실에다가 실현시킨다 하는 의미로 썼습니다. 나중에 치자가. 그러니까 실천을 통해서 양지를 드러낸다 하는 것이 치양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아까 경무를 예, 그뭐 위선 거악 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경물이라고 하는 게 치양지랑 같은 거죠. 같은 거라고 예. 볼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자는 경물에서 또 치지로, 치지에서 성의, 성의에서 정심으로 이렇게 단계로 이렇게 그 설명하는데 와양명에 있어서의 그 네 가지 이것은 하나로 봐도 됩니다. 사실은 그 뭉뚱거려서 이해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경물을 할 때 이 격은 바로 잡는 것이다. 물이라는 것은 어떤 일어난 일, 이게 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깥에 있는 물건이 이름이 아니라 그때그때 일어나는 사건들, 이벤트, 우리가 이벤트라고 그랬습니까? 사건들을 우리는 물이라고 이렇게 부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개 물을 얘기하지 않고 사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물 붙여서 얘기하는데 그 사물이라는 것은 물이 그냥 게 아니라 항상 조건 속에서 늘 어떤 것이 일어나는 그러한 것을 일러서 우리는 사라고 부릅니다. 사.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강의를 지금 내가 하고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것도 일종의 사입니다. 이렇게 사.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러한 그 사가 마음속에서 잘못되었을 때 일어나는 것을 바로잡는 것, 이것을 경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효도를 어버이에게 효도를 해야 되는데 이 효친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바른 것입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자기 아버지 어머니의 그 재산을 탐내기 위해서 아들이 부모를 죽이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것은 이 잘못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갖다가 바로 잡는 것, 이것을 왕양면 경물이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악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 선을 위해서 그 악을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경물의 의미가 주자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은 뭐냐면 왜 그렇게 바로 잡을 수 있냐면 양지를 실현했기 때문입니다. 양지는 다 아니까 양지를 실현해서 그것을 바로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성의라고 하는 것도 요 의의 움직임을 진실하게 하는, 그러니까 거짓 없이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의입니다. 근데 정심도 마음을 바로 잡는 것. 그러니까 성의 정심 성의 치지 경물 성의 정심 이런 것들이 하나로 뭉뚱거려 있는 것이 왕양명의 뭐냐면 이 대학의 내성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해석입니다. 그래서 그 해석을 맨 마지막에 세상을 떠나기 전에 바로 내놓은 것이 사구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구교 속에 왕양명의 그 사상이 축약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얘기를 하니까 아까 왕영계가 무슨 무학 심지체면 그 네 가지가 다 없는 것이 일관성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채용 이론이라고 한다면 이게 왕양명의 왕용계의 질문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전독홍은 그 심체는 무선무학 하지만 왜냐하면 선이라고 하는 그런 것은 무선무학 했을 때 이때 우리가 생각하는 상대적인 선, 이걸 뛰어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무선무학입니다. 악도 원래 없다고 하는 것은 선 자체도 그게 뭐냐면 우리 눈에 안약을 넣으면
어떻습니까? 좋죠. 그게 선이죠. 근데 거기다가 금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금가루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눈에다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다고 하는 그런 것도 상당히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마음의 본체를 그렇게 상대적인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절대적인, 그래서 이 추동곽이라고 하는 왕양명의 이 다른 제자 전독홍 말고 이 추동곽이라고 하는 제자는 이 무선무학이 아니라 지선무학, 지극히 선에서 악이 없는 것, 지선무학 심지체. 그러니까 요 무선이 아니라 이 무선이라고 할 때 이때 무선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선악을 초월한 그런 것인데, 사실은 이 유교의 입장에서는 무선무학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아까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불교에서 선악을 얘기하지 않은 것을 무기라고 합니다. 무기. 그러니까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과 같지 않느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교는 어디까지나 맹자 이래로 성선설이 주류를 이루어 왔습니다. 성선설. 그러니까 이쪽 무선무학을 얘기하면 이건 성선설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선설, 왕양명은 어디까지나 성선설인데 이 맹자의 성선설을 갖다가 이어받은 것이 왕양명이라고 한다면 이 무선무학은 성선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양명의 사구교의 이 첫 번째 무선무학 심지체라고 하는 것이 뒤에 논란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유교 전통을 떠난 게 불교로 간 게 아니냐. 그래서 왕양명을 불교로 비판하는 것도 이 대목이고, 그다음에 왕용계는 그것을 더 철저히 했기 때문에 양명후학 내지 그 뒤에 양명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왕기를 갖다가 왕양명에 대해서 상당히 높이 평가를 했지만 그 사람이 오히려 이 불교 쪽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이 사구교가 그래서 뒤에 많은 논쟁을 낳았던 것입니다. 명말까지 계속 되는 것이 바로 이 사구교가 그 이유입니다. 그런데 전독홍은 어떻게 하냐면 이 유선무학 의지동, 의가 움직이는 것이 의인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왕양명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 순간 그건 뭐라 그랬어요? 행동하고 같다 그랬죠. 지와 행이 일치하는 그런 행입니다. 그래서 행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 의가 심체는 아직 움직이지 않았을 때 그런 것이고, 움직이자마자 이 의의 선도 생기고 악도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생기는 순간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 그것이 양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지는 천리로서의 그 본체가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작용으로서의 지선자 선악을 알아차리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지의 두 측면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는 본체로서의 양지, 하나는 작용의 측면의 양지입니다. 작용의 측면의 양지는 내가 어떤 생각을 금방 하는 순간 이 좋은 생각을 했는지 나쁜 생각을 했는지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도 나는 벌써 압니다. 이것이 양지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일자마자 마치 고양이가 이 쥐를 이렇게 쥐구멍을 다 들여보고 있다가 나타나자 확 잡아채듯이 내 그 욕심이, 그러니까 양지가 가르쳐준 대로 욕심이 싹 트자마자 제거해버리는 것, 이것을 경물이라고 부릅니다. 선을 위하고 경물이라고. 이게 그게 치양지의 공부입니다. 사실은 이 제거해버리는 것, 그게 공부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체가 있고, 그다음에 이 용은 공부론입니다. 요건 본체고. 그래서 이 공부를 통해서, 이 경무를 통해서 다시 무선무학한 심체로 돌아가게 하는 것, 돌리는 것, 이것이 전독항의 사구교의 해석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왕용계는 무선무학이라고 한다면, 심체가 그렇다면 의도 무선무학이 되고, 지도 무선무학이 되고, 그 다음에 물도 무선무학의 물이어야 한다 하는, 뭐냐면 이런 그 중에서 사무교를 얘기했다면, 이 전독홍은 이 일무 삼유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사유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왕양명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바로 내일 바로 그 출정을 해야 되는데, 오늘 밤 이 두 제자가 스승한테 이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한 겁니다. 가장 왕양명의 본질적인 그 문제를 놓고 두 제자가 의견이 달라져 가지고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양명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왕용계하고 전독홍은 서로 인정을 해서 서로 다 뭐냐면 합쳐서 봐야 된다, 자기 생각을. 이 왕용계는 본체를 금방 그 자체로 깨닫는, 어떻게 본다면 이 불교에서 돈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돈오, 갑자기 깨닫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돈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과정도 거치지 않고 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용을 거칠 필요 없이 심체를 그냥 돈오하면 된다고 하는 것이 왕용계의 그 생각이기 때문에, 이 왕양명은 뭐라고 그러냐면, 왕용계대로 이 이근지인, 이 근기가 날카로운 사람, 그래서 불교에서 상근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하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근, 이근을 가진 사람이 중하근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기.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한마디 하면 금방 탁탁 알아차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여기는 다 그렇고. 그런데 내가 얘기했는데 글쎄 그 무슨 소리지? 형광등처럼 껌뻑껌뻑 하다가 나중에서야 그렇지, 이렇게 알아차리는 중하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본체를 그냥 그대로 깨달아는 사람은 상근이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보통 사람은 중하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배워서만 알 수 있고, 그만큼 그 천재적인 그런 능력을 안 가진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전독홍은 보통 사람들을 위해서 사구교를 얘기했다면, 왕용계는 상근지인을 위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양명은 두 사람이 서로 상보해서, 서로 보충해서
내 사고 종지를 설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양명은 뭐냐면 상근지는 상당히 만나기 어렵다. 그렇게 천재적인 사람이 그렇게 천년에 한 번 나타날까 하여튼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대개 보통 사람들을 위해서 강의를 이렇게 하기 마련인데 이 전독홍은 바로 그러한 인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천교에서 얘기한 뭐냐면 이 왕용기하고 전독홍의 두 사상이 그 뒤에 가면 이 서로 왕양명의 치양지의 문제를 가지고 뭐냐면 서로 논쟁을 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사구교에서 분명히 얘기는 했지만 그런 계기가 됐는데 이 중용에서 무선무학 혹은 심지체 이렇게 했을 때 체와 용 뭐 이 얘기를 얘기를 하는데 이 중용은 뭐냐면 희노 애락 지 미발 위지 중 희노애락이 아직 미발 표현이 되지 않은 것, 내 기쁘고 슬프고 하는 그런 감정이 바깥으로 표현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 미발을 갖다가 뭐냐면 중이라고 그럽니다. 중. 그 다음에 발이 표현이 돼가지고 모두 중절 위지 화 중절된 것, 이 절이라고 하는 것은 마디절자입니다. 마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그 마디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도 마디가 이렇게 있고 또 여기 해도 또 마디가 있습니다. 이 마디. 그러니까 이 마디라고 하는 그런 말은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시와 소와 위 여기에 딱 여기 하나의 마디인데 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에서부터 졸업하면 중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대학생이 되고 그때 그 때가 다 있는 겁니다. 그것을 절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대개 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하나의 말입니다.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졸업하고 한 말이고 대학도 졸업하고 하는 그런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상당히 마디가 있는데 그 마디마다 꼭 알맞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있고 때에 알맞게 하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 장소에 또 알맞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리에 또 알맞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리가 없으면 자기의 아무리 높은 사상이라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박흥렬 님이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강의를 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내 스스로 오십시오 그러면 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 신청을 해서 어느 강좌를 하게끔 해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양명학을 많이 안다고 해도 그 아는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기껏해야 나는 컴퓨터로 해가지고
내 스스로 논문이나 쓰고 그럴 뿐이지 이렇게 대중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마디인데 그 마디의 중이라고 하면 꼭 들어맞는 것, 이 시소위에 꼭 들어맞는 것. 그러니까 시중, 소중, 위중 이렇게 꼭 들어맞는 것. 꼭 들어맞는 것은 꼭 알맞는 것을 우리는 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꼭 알맞는 것. 이게 감정의 표현이 이렇쿵 저렇쿵 막 들락달락 하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고 감정의 표현이 아주 잘 꼭꼭 들어맞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화라고 부릅니다. 이 중과 화. 이것은 그래서 나는 알맞음. 그다음에 화는 어울림. 우리말로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중화 뭐 이래가지고 되게 뭐 동양하는 사람들 다 아는 것 같지만 자기들끼리만 아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게 아니고 우리말로 좀 표현을 해서 좀 알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점에서 중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속뜻 아주 중간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꼭 알맞음이라고 하면 굉장히 중의 의미를 잘 드러냈다기 때문에 그걸 아주 신호락이 표현되지 않는 그 중의 상태, 그냥 가장 알맞은 상태를 우리는 중이라고 그러는데 절도에 들어맞아야만 여기 알맞게 들어맞아야만 이것을 화가 된다. 어울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중과 화가 이렇게 했을 때 이 중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무선공학 심지체, 이 심체는 미발입니다. 근데 이 화라고 하는 것은 이발입니다. 그래서 이 발이 이미 발해서 중절된 것을 화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걸 이발이라고 희노락이 아직 발이 안 된 걸 이 심체라고 합니다. 이발, 미발 이렇게 했을 때 미발은 아직 그 표현이 안 된 그런 상태를 미발이라고 그러고 그 표현이 돼가지고 화가 될 수도 있고 표현이 돼가지고 또 불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중절이 안 되면 불화가 됩니다. 불하면 어떻게 됩니까? 쌈박질하죠. 그렇죠? 이 쌈박질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그 정감이 잘 조절돼 가지고 알맞게 표현이 안 됐기 때문에 싸움이 생기는 것이 불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 불화라든가 뭐 이게 모든 불화라는 것은 이 감정의 문제입니다. 감정이 폭발되어가지고 아무 때나 막 이게 되니까 문제가 되고 특히 남자들은 늙으면 집에서 아무나 막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불화를 일으키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들끓어온 화하고 노가 있어도 그거를 억누르고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회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은 마스크를 코에만 이렇게 딱 입에만 대고 코에 안 쓰는 사람도 있고 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 보면 조금 얘기해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괜히 그랬다가는 불화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되게 그리고 내가 여기 오면서 버스 타고 오면서 두 할머니가 싸우는 걸 봤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계속 올렸다가 다투니까 또 내리고 그렇게 옆에 있는 할머니가 왜 자꾸 내리냐고 뭐 쌈박질한다고 그러면서 기사한테 얘기하니까 기사가 그러면 내리라고 난 종점까지 가는데 못 내리겠다고 또 아주 그러군요. 그러면서 서로 그냥 마스크 가지고 싸우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코로나가 그래도 잘 방역이 되는구나. 그런 이유는 마스크 하나 놓고도 서로 상당히 예민하게 하는 걸 보면 우리가 말을 하더라도 이 화를 하면 좀 점잖게 이발을 할 때 이 희노애락 이렇게 이런 것을 표현할 때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상대방을 건드리지 않고 이게 잘 표현하는 그런 방법이 그 화가 조화가 되어 어울릴 수 있는 뭐냐면 이런 것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상대방 아주 얕보고 그 무시하고 하는 그런 경향인데 그런 것은 이 화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벌써 감정이 벌써 먼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 별거 아니고 되다가 나중에 꼬투리 잡고 다 하다가 이 점점 싸움이 커지는 그런 경향이 있고 나중에 주먹 다툼도 하고 뭐냐면 이건 이런 그 생각을 가지는데 이 중용에서는 바로 그런 점을 잘 해서 시노애락 지 미발 위지중 발이 개중절 위지화 표현이 돼가지고 모두 중절이 되는 것을 화라고 그런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뒤에 하곡의 그 채용도를 얘기했을 때 그거를 갖다가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섣부른 얘기를 했던 게 경물치지가 성승리 성중리 심중리 네, 성중리 심중리 주자가 명명하게 그렇게 얘기해서 상대방하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예. 그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동양이 그래서 주체와 기체가 구별이 안 됐기 때문에 과학의 발달을 하지 못하지 않느냐. 네.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제가 말씀하신 것은 중화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갑자기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도 궁금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대 과학에 대한 그 문제는 조금 있다가 끝나고 나서 제가 또 과학과 이 양지의 문제 이게 어떻게 되냐 하는 것을 갖다가 지금 질문하신 걸로 보고 그걸 내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 사구교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주역에는 어떤 말이 있냐면 이발 미발에 그 못지않게 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적연부동 무동과 가미수통 요 적연부동 한다는 것은 이 적이라고 하는 것은 고요할 적자입니다. 그래서 대개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용할 정하고 고요할 적을 구분 못하고 다 고요하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정은 조용할 적자입니다. 움직일 동자에 대해서 이 동정 구분하고 이건 적연 할 때 이건 진짜 고요하고 한 아무런 그 흔적이 없는 어떠한 조짐도 없는 뭐냐면 그러한 것을 적연부동이라고 그러고 그 적연부동하다가 감이 전기가 감전되면 바로 그냥 통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가미수통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요 심체는 적연부동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심용은 가미수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연부동한 그런 심체가 가미수통하는 심용하고 일원이 된다,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이 왕양명의 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심체하고 심용이 그러니까 하나로 이루어졌다 하는 말이면 이런 점에서 이게 이건 주역에 나오는 얘기고 저건 중용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 사상이 결국은 이 적연부동 가미수통한 그런 생각을 적연부동에서만 공부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학파가 생기는 거면 가미수통한 것과 더불어 같이 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그 학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왕양명이 세상을 떠난 후에 제자들이 학파로 갈라지는데
양지 현성파, 양지 귀적파, 적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다음에 양지 수증파, 이 추동각처럼 이 세 학파로 이렇게 크게 이렇게 나눠지고, 물론 여러 학파가 쭉 있지만 그렇게 구분을 이렇게 하게 된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사구교야말로 어떻게 본다면 왕양명의 맨 마지막에 사상, 이 철학을 나타낸 학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양명은 이러한 사상을 제자들한테 얘기를 하고, 특히 아주 교수사라고 하는 전독공과 왕용계한테 얘기를 하고 이 전주로 이 정부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그 지방에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을 토벌하러 갔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뒤에 심학종지는 얘기를 했고, 가정 16년 11월 18일 광동성 조경부에 있는 오주부에 도착해서 여기서 사원 전주를 토벌하는 근거지 삼고 아울러 군정부를 성립시켰다. 그래서 이 지도를 이렇게 보면 사실은 그 난닝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난닝에 근거지를 두고 이 바이시와 허즈라고 하는 그런 요즘은 중국의 새로운 이름인데, 이 바이시에 해당하는 이 지역과 허즈 이 지역을 지배하는 광족의 자치구, 지금 광서 庄 자치구, 庄족 자치구라고 얘기합니다. 장족 이렇게 쓰는지 이건 아닐 거예요. 장족 자치구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이 자치구라고 하는 말은 소수민족에 의해서 다스리는 완전 그런 구역이다. 이렇게 해서 명나라 때 사실은 그 이전서부터 이 지방 그 자치를 허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관이 있고, 관리 중에서 토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장족 출신들이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흘러 들어와서 관리 노릇 하는 건데, 이건 뭐냐, 정부 관리입니다. 이 중앙 정부 관리고, 이건 한족이, 이거는 토족, 이 장족이 자기 자치를 하는 말하자면 그런 것을 토관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원래는 이 사은하고 전주는 장족이 토관이 다스린 그런 데였습니다. 특히 이 잠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잠시의 대대로 명처서부터 다스리는데, 이 중간에 잠시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삼대째 오다가 잠시에 한 어떤 사람이 이 형제가 있는데 동생만 위하고 형을 미워하는 말이야,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 형이 아버지를 죽였어요. 그렇게 하니까 아버지의 신하 두 사람이 또 형을 죽여버리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 나가지고 잠시 내부에서 혼란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 잔맹이라는 사람은 다시 전주로 도망을 가고, 그러니까 사은 지방과 전주 지방에서 서로 나눠서 다스리고
뭐냐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게 중앙 정부에서 봤을 때는 이 토족들이 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 아주 위태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위험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 보내서 평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평정하라고 했을 때 그 인물이 누구냐면 자꾸 이름을 자꾸 잊어버려요, 제가. 그런데 이 잠시들이 약해진 탐을 타서 노소하고 왕수가 각기 이 사은 뭐냐면 나눠서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은 전주를 뭐냐면 토벌을 하려고 하는데 사은은 노소가, 왕수는 전주를 각각 지배를 하고 노소가 4만 명의 군대와 왕수는 한 3만 명의 군대를 가지고 있는 만만치 않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양명 이전에 이 노소 그 왕수를 이 토벌을 하려고 했을 때 노소 왕수는 바로 뭐냐면 토벌 뭐냐면 도서 요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앞에 요막은 이 사람들을 그 4개의 성을 군대를 모아가지고 토벌을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성공하지 못하자 그 노소 왕수는 더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기승을 부렸기 때문에 왕양명을 대신해서 여기다가 보낸 것입니다. 그 요막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보를 못하기 때문에. 근데 왕양명은 벌써 가기 전에 이 노소 왕수라는 사람이 이 저항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 원래는 항복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정부군이 그냥 밀어붙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 살려고 그냥 도망갔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차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양명은 뭐라 하냐면 뭐냐면 임금한테 뭐라고 올렸냐면 이 토관을 부활시켜줘야 합니다. 이 정부대로 그냥 밀어붙여서는 그 백성들의 민심을 달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인정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그 왕수하고 노소한테는 너희 부하를 보내라. 그러니까 그래서 왕양명이 상당히 자기를 죽이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벌써 알고 투항의 뜻을 비쳤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왕양명 올 때 네 부하를 한번 보내봐라. 부하를 보내가지고 잘 대해주니까 노소 왕수는 그 아까 남닝이라고 하는 것까지 그 왕양명이 진을 치고 있었는데 거기까지 와서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들이 결박을 해가지고 그 항복을 해서 바로 이 사은 전주의 것은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왕양명의 생각은 뭐냐면 인의로서 다스려야지 무료섬을 해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의로 설득을 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서 하면 신무라고 얘기해요. 무력을 쓰는데 이 신무로서의 뭐냐면 무력을 썼다. 그냥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인의로서 그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베풀어주고 그 대신 의가 있다. 의라고 하는 것은 네가 과거에 저지른 그 도적질 혹은 또
과거에 저지른 백성들한테 못된 짓을 한 그런 것은 있으니까 이건 의로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장 100대를 치고 용서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인의로서 용서를 해주되 그냥 용서해 준 것이 아니라 뭐냐면 상당히 그 무서운 것을 갖다가 좀 보여주는 위험을 보여주는 뭐냐 그런 그 태도로 전부 다 해결을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은 이 전주에 그 나는 왕양명이 뭐냐면 이 화살 하나도 쓰지 않고 뭐냐면 설득을 해가지고 평정을 했다 하는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시 허츠 지역에서 허츠는 먼저 전주고 바이시가 사은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두 지역에 그 닌닝을 갖다가 근거로 넣어가지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qui린이 나오는데 조금 쉬었다 할까요? 네, 조금 쉬었다가. 단등협 했을 때 사은 전주를 항복받고 최후 일전이 우리가 122페이지 보면 여기 그 팔체제국에 요족 단등협이 거주한 묘족의 난을 일으켰는데 이 소고를 소탕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1528년 왕염이 29년 그 세상을 떠나는데 바로 그 전해 4월에서 6월까지 지속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팔체는 어디냐면 상림형 북부에 지있는데 북쪽에 경원부 혼성현 사이에 돈이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 양은 모두 깎아진 절벽이었다. 거기에 팔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 동쪽으로 따라 내려가면 검강의 양면이 단등협이다. 그래서 여기 때는 경류가 흐르고 깎아지는 절벽 사이에 있다. 그래서 중국의 그 바이두에 이렇게 보면 내가 단등협이 어딘지 잘 몰랐는데 알고 보면 대등협이라고 요새는 써놨어요. 배 위에다가 크게 대등협. 큰 등나무가 있었던 그런 협곡이다. 그게 어디냐면 계평이라고 하는 그 지역 계평시에 보면 거기에 대등협 협곡 이 협곡인데 그 중국에서 홍수가 나면 지금 장강댐도 이렇게 있지만 물이 이 높은 산에서 이 계곡에서 그냥 이게 흘러가게 됩니다. 이 산이 높을수록 그러니까 대등협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러한 깎아지는 절벽 이 사이에 있는 것인데 주민들이 저쪽으로 갈 때는 이 강이 있을 때 이 등나무를 타고 갑니다. 등나무를 타고 왕래하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 도적들이 그 뭐냐면 서행을 막기 위해서 이것을 잘라버렸습니다. 등나무를 잘라버리기 때문에 단등협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고일린 할 때 이게 계림에 가보신 사람 있어요? 여행. 예, 가봤었어요? 예, 상당히 그 절경이지 않습니까? 산들 많고 아주 있는데. 근데 그 근처, 계평이라고 하는 그 근처에 이와 같이 깎아지른 계평 근처에 그 대등협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거기에 이 도적대가 성행해가지고 백성들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적의 소굴인데 여기서 상당히 정부에서 골칫거리고 소탕을 하지 못하는 사이에 왕양명은 가정철 4월에서 6월까지 팔체 단등협의 반란을 평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것이
왕양명의 하나의 커다란 공로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당등협을 이렇게 할 때 이 깎아진 절벽을 이렇게 올라가야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 절벽을 잘 아는 그 지방에 토족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노소와 왕수 이 두 사람은 황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을 장수로 삼아서 그 팔체와 단등협을 공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 지리를 잘 아니까. 왕양명은 상당히 이의제의 이런 방법을 잘 운영을 했다고 할 수 있을까. 뭐 관군이지만 관군 가지고는 안 되거든. 다 그 지리에 어두우니까. 그런데 왕양명은 낮에 공격한 게 아니라 밤에 여기를 밤에 올라가 가지고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게 발자국 소리를 겨우겨우 내고 그다음에 말에도 재갈을 물려가지고 울지 못하게 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기습을 했습니다. 기습을 하니까 이 도적들은 왕양명이 이 난리에서 군대도 다 해산하고 그 당시에 그 사은 전주를 토벌했던 군사들을 전부 다 그 집으로 내보내고 농사를 짓게 만들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들어오지 않는다고 안심을 한 그런 허점을 타가지고 밤에 공격을 했습니다. 밤에 공격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꼼짝없이 다 당하고 이 모든 그것을 뭐냐면 이 팔체의 상황을 들어서면 24일 새벽 관군의 각 부대가 성문의 아주 험한 곳을 돌파해서 적의 소굴을 공격했다. 그러니까 적병은 관병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자기들 가지고 도저히 들어올 수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관병을 승기를 타고 팔체 모든 도적을 공격해서 극복했다. 그러니까 참석 포획한 적병만이 거의 2,000명이 가까이 되죠. 그래서 뭐냐면 팔체 단등협을 정불하고 쓴 시가 파단등협이고 그 다음에 평팔체인데 오늘 제가 그 보충자료에서 이건 번역은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이 번역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김윤자 선생이 번역을 하면 조금 뭐 이렇게 번역해서 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번역을 해봤습니다. 들러보니 병장들이 묘적 오랑캐를 격파해서 갑자기 보니 바람 우레 소리가 전투 깃발을 일으키고 6월 정보는 부득이한 것 한쪽에서 독소를 흘린 것이 이미 많은 시간 옥속의 구분을 모름지게 해야 되는데 유경의 구름 무지개는 늦게 도착함을 원망하는군. 그대의 유산은 이미 지나간 것을 징계하는데 은혜와 믿음으로 남은 백성을 어루만지는 게 좋을 것. 이것이 왕양명의 은혜로서 은혜와 믿음으로서 그러니까 백성들을 그렇게 믿고 해줘야지 자꾸 그렇게 정벌만 하려면 안 된다 하는 말에 그런 뜻을 했습니다. 근데 평팔체를 얘기할 때 한공이 이 밀림을 깨뜨렸다고 말하는데 맹수같이 사나우던 10만 기병이 연달아 산을 이었구나. 이제 다만 3,000명의 병졸만 사용했을 뿐 마침내 그대가 공을 거둔 것은 바로 한 달 사이 4월서부터 6월까지니까 어찌 사람이 도모여 묘한 셈을 할 수 있으랴. 우연히 하늘의 도움을 받아 도움을 만나 군대가 되돌아온 곳. 군대가 돌아온 곳이죠. 끝까지 수색하고 토벌하는 것은 장구한 계책이 아니고 모름지기 은혜와 위험으로서 이 고집센 어리석음을 교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를 남기고 마지막까지 왕양명은 자기가 폐가 나쁘고 그다음에 설사도 하고 거진 그러니까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이 고향에 들어가서 좀 쉬겠습니다. 상소를 많이 올렸지만
이 조정에서 왕양명을 시기하는 계약이라는 자가 그 중간에 다 무시하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양명은 하는 수 없이 혼자서 자기 고향으로 가려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는데 결국은 여기서 광시에서 후남성을 지나가지고 지난번에 지도에서 가르치는 뭐냐면 다른 지도 있죠. 거기서 광서고 이쪽에 뭐냐면 신호의 난을 평정한 그런 그쪽으로 이렇게 가고 남영 쪽으로 갑니다. 남영 그러니까 난영이 아니라 남감 이쪽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 온 몸이 모두 종독을 펼치고 있다. 아침 저녁으로 음식을 움직이고 다니기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 후임을 좀 보내주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후임을 보내지 않고 하는 수 없이 갔습니다. 그래서 왕양명이 극도로 병세가 악화되어서 앉거나 설 수 없이 사람들이 마음을 아프게 한다. 병세가 이러한 엄중한데도 왕양명이 여전히 고향에 돌아가서 문인들과 함께 강한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다. 왕양명은 2차례로 주총을 올려서 고향에 돌아가 양병을 하겠다고 했으나 조정을 허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1월 광동성 광주부에서 출발해서 배를 타고 북강을 건너와서 강서성에 강서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소주부를 지나서 남흥부에서 하선하고 11월 15일 광동 강서의 변경지구인 매관령을 넘었던 것입니다. 참 의지력이 강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여기서 매관령을 넘어서 강성 남한봉에 들어가 왕양명 공강 상류의 장강에서 배를 다시 띄우고 다시 남한부에 임직하던 그 주적이 살피러 왔습니다. 문인 주적이. 그래서 병이 위급한 상태에 대해서 깜짝 놀라서 곧바로 의사를 청해서 병을 돌보자 약을 처방했지만 끝내 소용이 없었습니다. 배는 남한에서 멀지 않은 청룡포에 정박한 뒤 11월 19일 오전 8시 좌우에 왕양면 배 위에서 세상을 떠났는데 그것이 57살이었습니다. 임종할 때 그 옆에서 있던 주적에가 한마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적이 무슨 말씀할 게 없으니까 그 왕양면 나는 오늘 지금 갈랜다 이렇게 하니까 한 말씀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뭐라냐면 차심광명 역복하온 이 마음이 광명인데 밝은 빛인데 내가 다시 무슨 말을 하랴 이렇게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심광명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 양지를 바로 나타내는 그러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일생 동안 양지에 의해서 살았다고 하는 것은 맨 마지막 그 유언 속에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529년에 그 기해약은 상조하기로 왕양면 조정의 명을 기다리지 않고 함부로 직을 떠났기 때문에 이 세종은 이로 해서 화를 내고 조의를 지정하고 그 조서를 내려가지고 왕양명의 자기가 세습을 정지시키고 시효도 봉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떠났을 때 보통 시효를 봉하는 면인데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왕양명의 제자인 황관이 바로 상서를 올려서 왕양명을 보호를 하고 심지어 54살 때 전부인이 떠나자 다시 결혼해서 장씨 사이에서 난 아들이 정억이 있는데 3살밖에 안 됐습니다. 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3살밖에 짜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황관은 자기의 그 딸하고 결혼을 시켜가지고 자기가 보호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양명의 문인에 의해서
가족이 보호가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왕양명은 죽을 때까지 죽고 가서도 핍박을 받는 그런 상태가 되었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양명은 신종 만력 12년에 비로소 뭐냐면 이게 왕양명의 공자의 묘에 종사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자의 묘에 공자의 사당이 이렇게 제사의 대상이 된 것은 명대 4명밖에 없는데 그 왕양명 한 사람이 지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나라는 어림도 없습니다. 서원도 없고 그래서 사실 여기에 이 강화가 상당히 서원도 있고 중요한 서원이 있어야 되는 그러한 땅이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그러한 작업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준비한 것은 뭐냐면 맨 처음에 강화학파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치양지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양지 현성론이 왕용계가 있다면 양지 귀종론 아까 적연부동 적연 적자 할 때 적연으로 돌아가야 된다 한 사람이 섭상각 난영함이고 양지 수중론이 추당각 구영남이라고 하는 뭐냐면 이런 학파들이 있다. 이 밖에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주로 3사람만 대표적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제도는 양지 채용론을 얘기했던 겁니다. 현성론도 아니고 귀정론도 아니고 수중론도 아닌 양지 채용론을 이 정제도가 얘기했다는 점에서 한국의 독특한 양명학이 전개될 수 있는 왜냐하면 학옥학이 바로 성립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서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양지 채용도를 갖다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잘 되지 않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양명학의 정신이라고 하는 이 책을 썼는데 여기에 12장이 바로 이 하곡학파의 사상가들에 대해서 써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기에 양지 채용도를 하나 넣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볼 분은 이 책을 참고로 하시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양명학의 도입과 하곡학 하는 이 책의 12강에 있는데 여기에 의해서 지금 417페이지에 동그라미 그려놓은 게 양지채용도입니다. 이것을 한문으로 된 걸 갖다가 제가 한글로 번역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 하곡학은 우리가 생각할 때 강화학파 그러니까 강화학파의 하곡학의 강화학파다. 그러니까 양명학의 강화학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양명학 강화학파면 양명학의 수문현이 있는 수문학파, 여여안에 여여학파, 북경에 북경학파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양명학 강화학파라면 양명학 강화의 한 지부를 만들었구나 이렇게 하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강화학파라는 말을 잘 쓰는 걸 갖다 내가 어려웠는데 지금 가만히 강화학파라는 말을 충분히 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곡학의 강화학파구나. 왜냐하면 하곡학을 여러 학파로 나눌 경우에 그게 가능하겠다. 왜냐하면 하곡학이 강화에서만 발전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안성에서도 강화학이 발전되는데 안성에서 강화학을 하곡학을 발전한 인물이 심대윤하고 유수원 이런 인물이라고 한다면 진천에서도
근래 뭐냐면 홍승헌이라든가 정인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진천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쪽에 그 하곡학의 진천학파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 시흥에서도 그 자기의 그 고장에서 이 하곡 정제도 선생이 20년 동안 거기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 강의를 기리기 위해서 지금 해마다 하곡학에 대한 국제회의도 3번째를 거행했습니다. 이 강화에서 하는 것을 보고 아마 이것이 차차 발전되면 그것이 바로 하곡학의 시흥학파가 될 수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곡학의 강화학파, 그러니까 강화학파라는 말을 제일 쓴 것은 서여 민영기 선생인데 그 학설을 이어받아 가지고 심경화라든가 정용화라는 분이 뭐냐면 강화학파의 문학과 사상 해가지고 5권이라는 큰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주로 누구로 썼냐면 이광사, 이광묘, 신작 그다음에 이영익, 그다음에 신대우 이 사람들을 주로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 철학적인 것을 갖다가 그렇게 많이 다루고 있지 않고 문학적인 면을 많이 다뤘기 때문에 저는 그 다시 이 사람들의 철학적인 면은 어떤 것이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니까 맨 처음에 이광신이 있습니다. 항지 이광신. 그래서 항지 이광신이 주자학과 양명학을 맨 처음 종합을 하려고 시도한 그 인물이고, 그래서 이광신에 대한 논문을 하나 쓴 적이 있고, 원교 이광사, 그다음에 월암 이광료, 그래서 이광료에 대한 논문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 사람씩 이렇게 써나가면 강화학파의 인물에 대해서 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우리 박국렬 이사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앞으로 뭘 하면 내가 한번 나타나겠다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그냥 나도 이 강화학파 이 12사람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리를 하려면 이렇게 강의를 해야만 정리가 되지 강의 안 하면 정리가 안 됩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이게 욕심이 어디서 생기는지 하여튼 욕심이 자꾸 많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뭐라면 너는 욕심만 많지 뭔가 풀어내지는 않는다고 자꾸 얘기했는데, 이제는 욕심을 풀어낼 뭐냐면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보면 주머니에 딱지가 이만해요. 그 집어넣기만 하지 그걸 내놓을 줄 모르는 뭐냐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 욕심 꾸레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욕심이 어쩌면 학문에 대한 욕심이 다행히 생겨가지고, 그래서 특히 하곡학에 대한 욕심 혹은 양명학에 대한 욕심이 드러나게 되고, 그다음에 또 중국 철학사 여기에 대한 욕심이 아주 이렇게 있는데, 중국의 5천년 역사를 갖다가 내가 혼자 다 이렇게 하려니까 상당히 힘듭니다. 사실은 맨 처음에 중국 철학을 알기 위해서 풍우란의 중국 철학사를 석사 끝나고 영어로 된 거 번역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도 그 책이 교재로서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 끝나고 나니까 노사광의 중국 철학사 4권짜리가 있는데 그거를 또 번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굉장히 철학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에서는 학과고시 시험을 볼 때 그 책을 반드시 봐야 통과되는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최근에 제가 2 책의 결함을 보충한 최인후의 중철학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도 상하고로 되어 있는데 그걸 또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한겨레 조현 기자가 얘기를 이거 남의 거 번역 마시고 선생님 그 어떤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가지고 있다. 이 3권을 다 번역하다 보니까 장점도 있고 단점이 다 보여가지고 이거를 또 하나 써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양명학을 지금 하느라고 그건 좀 뒤로 미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일은 양명학도 해야죠, 하곡학도 해야죠, 중철학사도 해야죠. 그래서 저도 집사람이 뭐라면 당신은 120살을 살아야
근데 120세 살기가 쉬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뭐 노력을 해야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광신, 이광사, 이광여 이렇게 신대해서 강화학파에 대한 임무를 집중적으로 앞으로 할 필요가 있잖아,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 강화학파에 대한 그 문헌들이 다 정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하곡집마저도 필사본을 영인한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본이 없습니다. 이게 다산에 대한 그렇게 방대한 것도 정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표준본이 있어야 그것에 의해서 인용도 하고 그것을 따라서 하게 되는데, 이 여러 가지 판본이 있는데 그 판본의 그 진위를 밝혀가지고 그걸 드러내야만 제대로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그 문집들은 전부 다 필사본으로 되어 있고,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다 인쇄본으로, 요즘은 컴퓨터로 다 해가지고 인쇄본으로 하면 됩니다. 사실은, 옛날에 중국에서 한 우마오만 하면 얼마든지 시켜가지고, 활성화는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잘못하면 중국어로 되기 쉽기 때문에 잘 옮기지는, 그 사람들 시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는 뭐 인건비가 비싸가지고 지금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경동시장에 옛날에 자설 살아가지고 했을 때, 이거 혹시 중국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새 중국 사람들이 양평자 사갑니다. 그런 거예요. 왜? 자기들이 물가를 피우고 자기들이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중국에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만큼 뭐냐면 중국 사람들이 생활 수준이 높아갔구나 하는 걸 갖다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높아가니까 모든 걸 전부 다, 모든 게 비쌉니다. 이 중국도. 그래서 이런 작업을 옛날에 했으면 쉽게, 활자화를 했을 텐데, 지금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손으로 하여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손으로 해야 되는데 그 주체가 누구냐 이렇게 했을 때 주체가 아무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주체가. 내 개인은 절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 때 적어도 어떤 연구원 내지 서원 이것을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그 주체에서 학생들을 시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야지. 돈 주고 뭘 갖다 해야지. 혼자 개인적으로는 이거 절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이 강화학파의 많은 문헌들이 있고 많은 문헌을 발굴해야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갖다가 말씀드리고, 그 뒤에는 제가 정제두에 대해서 약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정제두의 사상을 윤남원 선생은 서울시기, 그 다음에 안성시기, 강화시기, 그래서 이사한 시기로 이렇게 나누는데 저는 그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생애, 그러니까 왕양명이 37세 이후에와 이전과 구분이 되듯이 정하곡도 그 34세에 자기가 세상을 떠난다고 생각해 임시 6개월을 남겼습니다. 동생한테 이렇게 모든 다 부탁하고. 그때 시기가 34살입니다. 그 34살서부터 강화로 오기 전까지 시기, 그 이전 시기, 그다음에 강화에 와가지고 경학을 한 시기, 이렇게 세 시기로 나눠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국의 높은 수준에서 발달된 주자학적인 주자학의 퇴계 율곡의 학을 모두 섭렵을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또 왕양명뿐만 아니라 왕양명 후학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왕용계라든가 이런 사람들 책을 다 봤습니다. 그래서 왕용계 문집이 하곡가에 집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일본 사람이 가져가는데, 일본 사람이 저쪽 중국에 가면서 거기다 놓고 간 것을 갖다가 또 북경대학 도서관에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곡의 왕용계 문집을 봤다고 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하곡은 단순하게 주자학과 양명만 한 게 아니라 이 양명 후학까지도
공부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양명후학의 문제점이 뭔지를 갖다가 다 알았기 때문에 양지 채용론을 주장했다고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하곡의 철학은 또 이 하곡식이라는데 이때 뭐냐면 철학을 실심실학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실심실학. 그러니까 우리가 실학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실학은 사실 아무런 학파가 없습니다. 모든 학파가 다 실학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그런데 어떤 사학자가 잘못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뭐 실학을 셀로 나눠서 경세 이용학파, 후생 무슨 학파, 후생 이용학파, 경세 치용학파, 실사 구시학파 이 세 개를 만들어가지고 마치 학파가 있는 것처럼 했는데 전부 다 허구입니다. 주자학은 주자학 나름대로 자기의 공허성이랄까 이거를 갖다가 극복하기 위해서 실학을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실학은 공허한데 그 실학이 아니라 그러니까 불교를 노장과 불교를 배척해서 성리학이 했을 때 리학이 바로 실학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쪽에서는 공과 무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것을 실유를 갖다가 얘기했다는 점에서 리학은 실유를 얘기했다는 점에서 이게 실학입니다. 그러니까 실학이라는 말은 이 주자학도 리학이 실학이라고 하는 마냥 이런 얘기하는 점에서 실학이 주자학 이후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이 주자학이 그러고 그다음에 또 양명학도 와양명의 학도 바로 이 실심을 중심으로 하는 학문이고 이것이 실학인데 이 실심 실학을 구체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바로 정제도다. 하곡 정제도다. 그래서 하곡학은 실심 실학이다. 그러니까 실학이라는 말을 따로 어떤 이영후생 이렇게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양명학이 바로 실학이라고 하는 말이면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양명이 세상을 떠났을 때 강화에다가 그때 뭐냐면 임금이 누구냐면 별로 생각 안 나는데 영조하고 왕양명이 하곡하고 대담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 대담을 해가지고 했을 때 이 실심으로 해야만 실정이 된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 실심과 영조할 때 실정, 이 실심의 도덕 정치를 해야 이 실정이 된다. 그러니까 이 공리주의적인 그런 거 가지고는 이 정치를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거를 갖다가 이 하곡 정제도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이 실심이 제1의 뭐냐면 이 제1의가 이 실심으로 하지 않으면 두 번째로 떨어져 버린다.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제1의로서 정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철저한 도덕적인 정치, 실심에 의한 정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영주한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보면 하곡이 말하는 실심은 무엇인고 실학은 무엇인가? 실심은 생명이 약동하는 실상과 원리, 생리를 참되게 그대로 나타내는 마음이며 학문은 명분과 대의를 내서 죽음을 내모는 의학이 아니라 생명과 내실과 그 원리를 중시하는 학문, 인학이다. 요 의학과 인학을 했을 때 이 의리를 먼저 내세우고 의리에 맞지 않은 것을 상당히 비판하고 죽이는 그런 학문이 당쟁이었다.
당쟁은 상대방을 그렇게 죽이는데 사실은 하곡은 그것을 다 포용하는 사랑으로 포용하는 인학을 굉장히 강조했다. 인학은 생명의 학문이라고 한다면 의학은 생명을 죽이는 학문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갖다 아까도 왕양명이 도적을 갖다가 용서를 해가지고 오히려 어질물어서 대하는 거하고 그냥 처벌하는 거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쪽은 도적이 불이니까 그걸 뭐냐면 쳐 없애버려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이 다른 사람이 견해는 왕양명 그게 아니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관대하게 인으로 베풀어서 그 사람들이 후회를 해가지고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것이 바로 인학입니다. 바로 왕양명의 그러한 그 정신이 그대로 하곡한테 전개돼서 하곡 정제도 선생은 바로 인학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내실과 그 원리를 중시하는 삶의 학문이다. 그래서 양지 채용도는 바로 그것을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학이라는 말은 바로 3페이지의 임실유교에 나타나는 그런 것인데, 그래서 하곡은 나의 학문은 안에서 구할 뿐이지 밖에서 구하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직 안에서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찾는 것이고 다시는 밖에 득실을 일삼지 않는다. 오직 그 마음의 옳고 그름을 모조리 발휘한 것이고 다시는 남의 옳고 그름에 따르지 않는다. 이게 바로 이 뭐냐면 양명의 정신을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물의 근본에서 그 실을 실현하고 다시는 일을 이미 한 자취에 구애되지 않는다. 내 안에 있을 뿐이다. 어찌 남에게 관여하겠는가. 하곡의 학문은 외적인 남의 학술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내적인 양쟁에 의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곡은 그 영조에 대해서 이 제2에 떨어지지 않고 제1요이라는 건 실심으로 실정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4페이지에 보면 이 실심실학의 실현정신, 실학의 바탕을 두고 있으며 실학은 실리가 마음에 자리 잡은 실심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실심으로 지를 실현하면 이게 치양지입니다. 진지가 되고 이 진지를 힘써 실행하면 실학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간단히 말해서 실학은 실심을 가지고 실천하는 학문이 바로 이 실심실학입니다. 그리고 그 하곡은 주작을 비판해서 평생을 몰두해서 심성은 강로 수백 년간 조선의 실심실학은 뭐냐면 이 구차하게 존재했다. 이게 정인보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같은 것은 가행이고 허학이었다. 학문은 실심과 관계가 없음에 자기 사사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고 이 뭐냐면 이것이 주된 학문이 돼서 싸고 들어온 것이다. 그 조선의 그 명분론적인 주자학의 주를 이루어 자기를 위하는 사적인 마음이 주가 돼서 거짓 행동과 텅 빈 학문을 하면서도 실심실학의 학문으로 취급하지 못하는 것의 현실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철학의 한국 철학의 아직까지 지금 한국 철학사 혹은 또 조선사에도 이 하곡학에 대한 언급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곡학에 대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빨리 만들어내서 하곡학의 강화학파, 뭐냐면 또 여러 가지 학파가 있으니까 학파를 이 지도를 만들어 놔서 앞으로 우리 교과서에 실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저는 그 하곡의 문인들에게 있을 때 그 학문에 끊기고 도가 없어질 때 그 몇백 년, 몇천 년인가 여기서 한없이 어둡고 긴 밤에 사람들이 다 더듬거리고 있는데 양명의 월당에 태어나서 큰 등불을 높이 달았도다. 이것을 선생께서 또 한국에서 갑자기 나타나서 큰 횃불을 홀로 밝히셔서 88년
스스로 비치고 스스로 보호물이 되었다. 앞에서는 양면께서, 뒤에서는 하곡 선생께서 일체의 등불이 되어 더욱 빛나고 더욱 밝히시더니 슬피도다. 그 빛이 이제 꺼져버렸으니 누가 다시 이 빛을 이을 것인가?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빛을 이어가지고 할 임무가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으로 강의를 끝내고 질문 있으면 또 질문 받고 그다음에 또 이 강의 10번 한 강의 중에서 질문 혹은 또 부족한 점이 있으면 또 지적을 해 주시면 제가 또 고쳐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